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상복을 벗고 각자 차에 오르던 그 순간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 문제는 법대로 하자. 그 말 한마디에 30년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 좁은 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자던 그 형이, 과자 반쪽도 나눠 먹던 그 형이 이제 법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형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 분쟁의 70에서 80%는 재벌가가 아닙니다. 고작 1억 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낡은 빌라 한 채, 통장에 남은 몇백만 원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그 형제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아주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가슴에 품어왔던 묵직한 짐이 조금 가벼워지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자매입니다. 이름은 영숙 씨와 미숙 씨, 2살 터울의 친자매입니다. 어릴 때 이 둘은 붙어 다녔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골목, 같은 이불. 싸워도 밥 먹을 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숙 씨의 핸드폰 연락처에 언니 영숙 씨의 이름이 없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장을 안 해놓은 겁니다. 언젠가부터 연락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심리학에는 역할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맡은 역할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형제자매는 아주 촘촘한 역할 구조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래야 하고, 막내는 저래야 하고, 싸우다가도 같은 방에서 자야 하고, 부모님 눈치를 같이 보며 자랍니다. 그 구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 독립하고 나서 그 구조가 사라지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갑자기 모르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 심리학자 비토리아 베드포드 박사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인이 된 형제자매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정이 내리기 어려운 관계다. 친구는 공통의 관심사로 만나고 부부는 선택으로 맺어지지만 형제자매는 선택도 아니고 완전히 끊을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이 어중간함이 어색함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친밀감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너무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멀어질 때 그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거리감이 불편해서 오히려 더 연락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게 영숙 씨와 미숙 씨의 대화창은 점점 오래된 날짜로 굳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성인 남녀의 형제자매 연락 빈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자매를 연결하던 공통의 이유도 함께 희미해집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구심점을 잃은 관계가 반연을 찾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이유는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영숙 씨와 미숙 씨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매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영숙 씨는 언니입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가 되어야 불을 끕니다. 동생 미숙 씨는 다릅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합니다. 주말엔 아이 둘의 학원 스케줄을 짜고 평일엔 서울 시내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니다. 명절에 이 둘이 마주 앉으면 어떨까요? 미숙 씨가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숙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가게 매출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한심하게 보일까 봐요. 결국 두 사람은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밥그릇이 치워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형제 관계를 같은 수족관 안에 사는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먹이를 먹고 같은 환경에서 헤엄칩니다.
그때는 대화 주제를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수족관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민물 수족관으로, 어떤 사람은 바닷물 수족관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 분기라고 부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가지로 자라나는 현상이에요.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팀이 성인 형제자매 200여 쌍을 관찰했는데요. 멀어졌다고 느끼는 형제 자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지나치게 표면적이었다는 겁니다. 날씨, 안부, 부모님 건강, 그게 전부였어요. 표면적인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도 얕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착각이에요. 관계가 얕아진 게 아니라 대화의 통로가 좁아진 겁니다. 가족 심리학자들은 형제 자매 관계를 휴면 계저에 비유합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잠들어 있을 뿐 잔액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영숙 씨와 미숙 씨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더 깊게 만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첫째였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지만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조금만 참아라. 미숙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보내야 한다. 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미용학원에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일부가 미숙 씨의 대학 등록금이 됐습니다. 미숙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명절 어머니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이번에 순진했다더라. 역시 대학을 보내길 잘했어. 그 순간 영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심리학에선 이것을 차별적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오래된 감정적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덮여 있을 뿐이다. 덮여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부모가 한쪽 편을 들어주는 순간 외면당한 자식은 억울함을 느끼며 형제를 내 인생의 걸림돌로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각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과거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관계에 자동으로 더 씌워집니다. 영숙 씨가 미숙 씨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된 건 지금도 무시당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 쌓인 감정이 각인된 채 남아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만남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인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놓인 환경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그런데 영숙 씨와 미숙 씨 사이엔 세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지독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미숙 씨는 나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영숙 씨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미숙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이 둘 등교를 챙깁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회의가 기다립니다. 저녁엔 아이들 학원 픽업.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눕습니다. 형제에게 연락할 에너지가 없었던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제안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감정적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건전지가 다 되어가는 리모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버튼만 누르게 됩니다. 40대, 50대의 에너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직장, 자녀, 배우자, 건강관리에 에너지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형제에게 연락하지 않는 건 형제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된 겁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동생이 바빠서가 아니라 자신을 피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 각인이 여기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나를 무시하는 건가? 또 미숙이가 잘나서 나는 뒷전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상처받은 쪽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연락 못하는 쪽과 상처받아서 연락 안 하는 쪽. 이 두 사람의 대화창은 점점 더 오래된 날짜로 굳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엔 네 번째 이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미숙 씨가 결혼하던 해, 영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명절이 달라졌습니다. 미숙 씨는 시댁과 친정을 오가느라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갔습니다. 영숙 씨, 혼자 어머니 옆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도, 제삿날 장보기도, 집안 대소사도 전부 영숙 씨 몫이었습니다. 미숙 씨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함이 오래되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연락을 더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결혼 이후 원가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가족 체계를 만드는 것을 자기 분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불효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독립된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건강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겨진 쪽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숙 씨는 남겨진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낡은 빌라 한 채였습니다. 미숙 씨는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와서 공평을 따져? 가족치료 분야의 권위자 머레이 보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불균형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현실적인 갈등의 형태로 터져나온다.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자매는 사실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돈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빌려 나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작아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크기는 평생치입니다. 그날 영숙 씨는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그 말을 끝으로 두 자매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형의 번호를 지워버린 그 동생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 역시 동생의 번호를 지우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습니다. 영숙 씨와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두 사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등을 돌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 남보다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당연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제니까 어디 가겠어. 설마 우리 사이에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 이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과신이라고 부릅니다. 혈연이라는 연결고리가 너무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를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클레어 위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장 후회하는 관계는 갑작스럽게 틀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서서히 멀어진 관계다.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형제와 따뜻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중년 이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형제 자매는 매 역사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숙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절연을 선언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미숙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목소리 듣고 싶어. 영숙 씨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기배치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평생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한다는 환상에 묶어두면 필연적으로 실망합니다. 형제를 내 역사를 공유한 특별한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매주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일 때 다가가는 것입니다. 명절이라서 억지로 하는 연락은 서로의 에너지를 뺏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진심이 동할 때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실천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늘한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인정하고 때로는 연락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전화 통화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울었습니다. 영숙 씨도 울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오늘 우리가 영숙 씨와 미숙 씨를 통해 들여다본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형제 자매가 남보다 어색해지는 데는 5가지 심리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각자의 삶이 만들어낸 다른 세계가 대화의 통로를 좁혔습니다. 둘째, 차별적 양육에서 비롯된 어린 시절의 감정 각인이 관계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셋째, 한정된 에너지를 재배분하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결혼과 자기 분화, 그리고 돈과 역할의 불균형이 오래된 서운함을 터뜨렸습니다. 다섯째, 당연하다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가장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심리적 패턴들이었어요. 현재와 멀어졌다고 해서 나의 인격적 결함이나 실패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춰보세요. 둘째, 진심이 동할 때 연락해 보세요. 셋째, 달라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서늘한 평화를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좁아져 있던 통로를 다시 넓히는 일이니까요. 심리치료사 어빈 얄롬은 관계가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레이 보웬의 고슴도치 비유처럼 형제 자매도 추워서 붙었다가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아프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최적의 거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형제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 부모님의 눈치를 같이 보며 자란 사람, 세상에서 나의 어린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미숙 씨가 영숙 씨에게 보낸 그 문자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누군가에게 연락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짜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